미분양 주택 건수가 7만 5천 호까지 치솟았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16만 호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굉장히 높죠. 건설사들은 대출을 못 받고 있고요. 은행에서 1금융권에서 대출 못 받는 경우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형 믿어, 대출해줄게. 인맥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결국 중소 지방 건설사들의 부도 사태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일련의 은행 파산 사태를 좀 간략하게 요약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각 은행마다 갖고 있는 고질적인 결함이 좀 다르죠. 근데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나 아니면 시그니처 뱅크나 퍼스트 리퍼블릭 문제나 CS 크레딧 스위스나 또 지금 최근에는 도이치뱅크 부실 우려, 위기설 이런 문제까지 다 포함하면 각각 경험하고 있는 그 부실 위험, 이것에 대한 어떤 징후나 문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그 위협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바로 고금리의 역습이죠. 새마을금고 포함입니다. 우리나라에. 고금리의 역습이라는 말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2020년, 21년은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금리가 쌌었죠. 그때 금리가 쌌고 기업들이, 특히나 빅테크 기업들이 어땠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왜냐면 홈에서 홈 이코노미다 해가지고 가전제품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PC 수요도 늘어나고 언택트로 강의 듣고 교육 듣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수요가 일어났었어요. 그때 돈 많이 벌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돈 많이 번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할까요? 예치금을 늘렸겠죠. 은행에. 그때 예치금이 늘어났던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 예치금을 받고 예치금에 대한 대가로 뭐를 주죠? 저축금리를 주죠. 이자를 주는 거예요. 또 일부 돈을 어떻게 조달합니까?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중앙은행으로부터. 그럼 중앙은행에서 돈을 조달받을 때는 그것에 대한 대가로 뭐를 줍니까? 기준금리를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럼 그만큼 돈을 조달하는데 비용이 상대적으로 쌌었겠죠. 은행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 많이 들어온 돈을 은행은 또 어떻게 합니까? 내보내겠죠. 들여보내고 내보내는 게 은행인 거예요. 그럼 은행이 어떻게 내보냅니까? 비싼 돈을 받고 대출을 해주죠. 대출금리죠. 그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높으니까 그 차이값이 은행의 수익성이겠죠. 대출도 해주지만 또 하나는 증권 투자를 해요.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해요. 예를 들면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지금 현재 8,900조의 기금을 운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돈 내셨잖아요. 내신 돈을 가지고 900조 정도가 모이면 그 돈을 가지고 항시 뭐 할까요? 불리기 위해 노력해요. 어떻게 불릴까요? 미국 주식, 미국 채권, 한국 주식, 한국 채권, 그리고 간접 투자.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기금운용본부도 운용을 해서 투자를 할 뿐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22년에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23년 현재까지도 마이너스인 상태예요. 무슨 말이냐? 은행들이 예치금을 받았다가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대출이 필요한 수요에 대출을 해주거나 투자를 하거나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채권을 사거나 하는 방식인데, 이제 22년, 23년은 금리가 어때요? 높아졌죠. 이 그래프 한번 보시면 2020년, 21년에 금리가 쌌을 때 이때 예치금을 많이 받았고 이때 국채를 많이 산 거예요. 근데 국채 가격은 금리와 반비례하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는 것이고 금리가 낮으면 국채 가격은 높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국채 가격이 높았을 때 국채를 많이 투자한 거고,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23년 지금 국채 가격은 바닥으로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국채를 끝까지 들고 있으면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손실을 안 봐도 돼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미실현 손실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집을 샀는데 10억 주고 샀어요. 근데 현재 8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직 집을 안 팔았기 때문에 손실 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손실은 아닌 거예요. 만약에 8억에 팔면 손실이 된 거예요. 만약에 갖고 있다가 그게 10억이 되고 12억이 돼서 그때 팔면 미실현 손실을 실현시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미실현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미실현 손실분이 미국의 은행들이 이만큼 일어나고 있습니다. 증권 투자에 따른 미실현 손실이 unrealized gains 혹은 unrealized losses, 미실현 이익이나 미실현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22년 들어서 미실현 손실이 크게 발생했는데 이걸 끝까지 들고 있으면 돼요. 그러나 역시 고금리의 역습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이 예치했던 예치자들이 기업이단 말이죠. 이 기업들이 이제 어때요? 돈이 부족해요. 왜? 경기 침체니까. 고금리 상황에서는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예치금을 빼가는 거예요. 빼가는 과정에서 돈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채권으로 다 바꿨는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예치자가 돈 돌려달라고 하는데 채권으로 들고 있어요. 돌려줄 유동성이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미실현 손실을 실현시켜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죠. unrealized losses를 realize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가면서 채권의 손실을 감당해가면서 돈을 주다 보니까 파산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은행들 보면 크레딧 스위스라든가 뭐 지금 도이치뱅크 사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은행들은 채권 투자보다는 소위 주식 투자나 직접 투자했던, 왜냐하면 인베스트먼트 뱅크이기 때문에 투자은행이기 때문에 소위 스타트업이나 혹은 견실한 기업에 투자도 많이 합니다. 직접 투자도. 그런 투자했던 투자 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중이었던 건데 뱅크런은 제가 굳이 따지면 뭐 하루 동안 막 갑자기 뭐 얼마큼씩 빠져나가고 그런 뱅크런이 아니더라도 슬로우 뱅크런, 점진적으로 돈 돌려주세요 하는 그런 종류의 뱅크런이 나타날지라도 어쨌든 돈을 돌려줄 만큼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않고 자산의 형태로 갖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손실을 봐가면서까지 갚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실이 일어난 거예요. 자, 우리나라 은행은요, 증권 투자 비중이 낮아요. 우리나라 은행은 예대 마진이 가장 대표적인 수익성이에요. 대출이 주된 사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돈 자금 조달 받아가지고 예치나 한국은행부터 받아가지고 조달받은 자금을 가지고 특정 비중만큼을 뭐 하는 데 씁니까? 대출해 주는 데 쓰는 거예요. 예대 마진을 누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어요. 굳이 증권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금융혁신이라는 관점에서는 혁신성이 좀 떨어지죠. 왜냐하면 옛날까지만 해도 이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은행에서 임원으로 승진하고요. 그렇게 하면 실리콘밸리 뱅크 견학 같습니다. 그 혁신은행을 배우자. 왜냐하면 우리나라 은행들은 할 수 있는 이 비즈니스가 오로지 예대마진인데, 그 예대마진 쉽죠, 생각해보면. 담보 가져와 보세요. 담보 증빙 보고 그 중에 얼만큼만 돈 대출해 줄게요. 누가 못합니까? 소득 증빙 보여주세요. 원천징 수용 수중 3년치 끊어보세요. 이 사람의 소득 수준이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는 갚을 수 있겠구나. 신용대출 그만큼만 해줘요. 그거 다 할 수 있는 비즈니스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이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은 좀 적죠.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청년에게 투자하고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만 돈이 없는 자한테 투자할 수 있어야 산업이 융성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돈이 유입이 되어야.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은행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일종의 비판을 받아왔었던 거예요. 근데 실리콘밸리 뱅크는 어떤 은행인 거예요? 스타트업에 매출액도 없어요. 갖고 있는 자산도 없어요. 담보 볼 것도 없고 소득 증빙할 것도 없어요. 이제 스타트 했는데요. 근데 그 스타트업의 기술성, 기술가치평가, 그 스타트업의 사업성, 사업가치평가, 그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그 언어가 갖고 있는, 개발자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 생각, 그런 것에 가치 판단을 해서 이 기업의 가치는 미래에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을 항상 판단하고 그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은행인 거예요. 혁신성 있는 은행인 거죠. 그러나 그런 은행이 사실 있어야 또 우리나라 생태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고 새로운 또 유니콘 기업들이 등장할 수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행이 이렇게 부실한 상황에는 더 안 좋죠.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은행들은 이런 금융부실 상황에는 조금 안전한 편이고요. 상대적으로 수익성은 덜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실리콘밸리 뱅크처럼 좀 공격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이런 사업 구조는 위기 시에 더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뭐가 맞다 틀리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런 위기 국면이 아니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은행들이 그런 은행으로부터 배워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은행이 갖고 있는 금융부실 상태를 굳이 지적한다면 바로 증권 투자 부문이 아니라 대출인 거예요. 대출을 해줬는데 못 갚는 대출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 부실로 연결이 되겠죠. 못 갚는 대출이 있을까요? 그게 바로 부동산 PF입니다. 우리나라 미분양 주택 건수가 계속 늘고 있죠. 미분양 주택 건수가 7만 5천 호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미분양 주택 건수 7만 5천 호,
굉장히 높죠. 근데 지난달에 국토연구원에서, 국책연구기관이죠, 우리나라 미분양주택 건수가 16만 호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7만 5천 호인데 이러면서 지금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을 많이 하고 있죠. 미분양주택 건수가 계속 늘어나니까. 근데 건설사들이 어떻게 해요? 돈을 빌려야 되죠. 어떻게? 이거 분양되면 분양 다 해서 돈 갚을게요 하는 방식이 부동산 PF인 거예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인 거예요. 그런데 분양이 안 되고 있으니 돈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특히 지방 건설사들은 미분양 주택 건수가 어디를 중심으로 늘어요? 보시는 것처럼. 근래 2016년 이래로 보세요. 여기서부터 잘라보면 미분양 주택 건수가 수도권의 경우에는 늘긴 늘고 있지만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지방권,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늘고 있죠. 근데 지방에 있는, 물론 수도권에 있는 건설사가 지방에서도 분양 사업을 하고 있고 미분양 주택 건수도 일부 포함되겠지만 또 상당 비중의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이 지방 건설사의 미분양 주택이거든요. 그럼 지방 건설사들이 보통 상대적으로 사이즈도 작잖아요. 근데 파도가 칠 때 큰 배는 어때요? 안정적이죠. 근데 파도가 요동칠 때 작은 배는 어떻게 될까요? 같이 요동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늘 때 작은 중소 건설사들, 지방에 있는 이런 건설사들이 지금 불안해요. 결국 돈을 못 갚는 상황이 온 거예요. 왜? 미분양이 해소가 안 되니까. 이런 와중에 결국 이 미분양 상황 속에서도 대출을 해줬던 은행이 어떤 은행일까? 사실 은행이 아니라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이라고 봅니다. 1금융권이 은행이 있고요. 은행이 아닌 예금 취급 기관이 있는데 주로 저축은행이라든가 상호신용금고라든가 새마을금고 이런 영역들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특히 새마을금고가 부실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새마을금고의 비즈니스 구조 자체가 상대적으로 가치 판단을 가지고 이 건설사에 대출해줄까 말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맥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저도 이제 새마을금고 중앙에도 다녀와 봤고 그리고 지방 새마을금고 지회에도 여러 번 다녀와 봤습니다만 거기 이제 이사장님들이 있어요. 그 지역 유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그 지역 유지분들이 당연히 건설사의 대표들이랑 친하게 지내지 않겠습니까? 술 한잔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 대출 좀 해주세요. 우리 힘들어요. 그러면 형 믿어, 대출해줄게, 이런 식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은행에서는 사업자 등록 중에 건설업이라는 사업군이 적혀 있다. 대출 안 해줍니다. 건설사한테도 제가 물어봤고 은행한테도 물어봤어요. 건설사들은 대출을 못 받고 있고요. 은행도 건설사에겐 대출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은행에서 1금융권에서 대출 못 받는 경우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새마을금고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 23년 1월 달 기준으로 그 쌓여있는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50조가 넘고요. 그 중에 5조 이상이 약 5조 2천억 원 정도? 이 정도가 연체예요. 이게 연체율이 9%가 넘어요. 근데 연체율이 통상적으로 은행권의 경우에는 0%대입니다. 1%가 채 안 돼요. 근데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모든 대출금이 연체율이 이렇다는 게 아니라 부동산 대출, 부동산 PF 대출의 연체율이 9%가 넘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게 치솟았고요. 그러면 연체를 하다가, 연체라는 것은 이자도 못 갚고 그런 게 연체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자 갚아야 되는데 이자를 못 갚아요. 그럼 연체잖아요. 연체가 3개월 연속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우리는 부실이라고 합니다. 부실. 그 부실채권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 부실채권이라는 개념이 은행 입장에서 이거는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수준의 돈인데 그런 부실채권 비율이 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주요 중소 지방 건설사들의 부도 사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것이 금융부실로도 당연히 연결될 수 있겠고요. 왜냐면 못 받으니까 특정 부문만큼은 그런 현상들이 한국 경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 파산 사태 혹은 금융부실 사태, 이걸 뱅크데믹이라고 하는데 마치 어떤 은행 파산이 전염되어서 금융부실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듯이 지금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현상들이 한마디로 종합해보면 고금리의 역습이라는 거죠. 은행주 가격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금융부실이 되니까 굳이 은행 주식에 투자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은행 주가가 떨어져요. 그러면 주식은 뭡니까? 자기 자본이죠. 자기 자본 자체가 빠지고 다시 말해서 은행의 시가총액이 줄어들어요.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대출을 어떻게 할까요? 소극적으로 해줄 수밖에 없어요. 보신 것처럼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자들의 연구에 따라서 결과를 조금 달리 했는데 은행의 시가총액이 줄어들 때 대출은 어떻게 줄어들까? 줄어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하나같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자기 자본이 잠식이 되는 과정에서 대출을 적극적으로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결국 기업 대출을 어떻게 할까요? 은행들이 좀 더 보수적으로 하겠죠.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죠. 그것은 중앙은행도 그렇게 통제하고요. 은행들도 스스로 대출을 적극적으로 못 하겠죠. 특히 여러 기업들이 대출해달라고 할 때 이런 기업에게는 대출해주지만 이 정도 이 기업은 대출 못 갚을 것 같아 의심하면서 대출 규제를 좀 강화하겠죠. 그럼 능력 자체가 부족해지니까 그게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겠죠.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를 한번 잘 보십시오. 대출 기준을 얼마나 강화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지표가 초록색입니다. 그리고 이 빨강색은 제조업 업황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이 업황은 원래 올라갈수록 좋고 낮을수록 안 좋은데 보시는 것처럼 역전시켜 놓은 거예요. 역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안 좋은 거예요. 이제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제조업 업황이 위로 올라갈수록 안 좋다. 제가 왜 이렇게 역전된 그래프를 보여드리냐면 이렇게 해야 이 대출 기준을 강화할수록 제조업 업황이 같이 안 좋아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그래프가 같이 따라다닙니까? 따로 놉니까? 거의 똑같이 따라다니죠. 그러니까 대출 기준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제조업 업황이 안 좋아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인 거예요. 결국 이런 것이 금융부실 상황이 금융위기로까지 전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부실한 상황 자체가 추가적인 경제에 하방 압력을 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강남 재건축 불패, 재건축 난리나 뭐 이런 거 기억나시잖아요. 재개발과 재건축부터 또 이제 들어갈게요. 용적률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잡아두시면 부동산의 반은 보이시니까요. 아직까지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 말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